의약품의 한계라는 영역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내성과 관련된 부분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의 실태 그리고 원인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에 의약품 부작용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에 의한 내분기의 손상입니다. 의약품이 환경에 버려져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 생태계에 나타나는 그런 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훈련시키는 등 내분비를 변화시키는 물질로서 학술적으로는 내분비 결합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호르몬은 저희 인체 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혈액 속에 녹아있다가 이렇게 우리 수용체로 옮겨가면서 작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사람에게 복용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사람과 비슷한 수용체를 가진 생물체에게 이 의약품이 전달될 경우 그 생물체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 모든 의약품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대표적인 물질로는 에스트로겐 효과를 지닌 의약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에티닐 엑스트라디올 이런 의약품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항생제, 소독제,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살충제, 당포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약품에 의한 인체 내성 증가인데요. 우리가 의약품을 일단 저희 몸에 들어오는 항원이라는 것은 좋은 건 나쁜 걸 구별하지 않죠. 저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항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병원균이나 저희 몸속에서는 모두 항원처럼 작용하고요. 이것을 너무 하루 3끼 복용하려고 했는데 2번만 복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 저희 몸들이 이런 의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결핵균인데요. 얼마 전에 하나 아트센터에서 다 결핵균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대표적인 예가 결핵균에 대한 약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 먹어야 되는 약이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더 강한 약으로 바꿔서 복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약품에 의한 병원균의 내성 증가도 있습니다. 특정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서 같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병원균이 그 의약품 그 성분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원균이라는 게 엄청 많을 텐데 의약품 사용하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균이라는 게 아무래도 계속 분열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그런 생물체다 보니까 이것이 그 많은 세균 중에서 일부는 이 의약품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번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의약품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1위라고 하는데요. 처방률도 1위고 또 이제 그 강도에 녹아있는 그런 의약품의 비중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4대강에 15개의 의약성분이 녹아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까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의약품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구하다 보면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부작용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은 그 자체의 부작용도 있지만 저희 사람들의 과실로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여기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약국의 조제 과실, 그러니까 처방전에 적혀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5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9건 중에서요. 그리고 소비자가요 의사한테 자기의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이런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 그냥 이거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의약품을 먹을 경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생기면은 약을 바꾸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보약제도를 소요한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투약 중단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검사를 소용해가지고 부작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의약품의 조제 과실은 먼저 어떤 소비자가 어릴 때부터 경련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거기다 처방약을 복용했었는데 한 약사가 이 약을 굉장히 늘린 거죠. 150에서 450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먹다가 결국에는 응급실로 이송되는 그런 사례가 약국의 조제가 시작할 수 있고요. 무리한 처방약 조제. 어떤 소비자는 이 천식약을 계속 보고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1년 전에 이것을 먹다가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걸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약을 처방해 줌으로써 쇼크가 발생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복약지도를 소유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어떤 연고를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연고를 막 바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고가 연고에 대해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던 이 부작용이 그 연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르다가 증상이 악화됐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거는 복약지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약치료를 할 때 각각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작용 대처 미흡. 이것도 약을 먹은 다음에 그 투약 중단을 하지 않고 그 약 때문에 그 일한테 생각하고 투약 중단을 하여서 악화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부작용 대처,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의약품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거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대부분은 반대로 나타났네. 반대로 나타났어. 반대입니다. 부작용을 보면은 소비자가 거의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약품에 대해서 이게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절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이게 만약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의사한테 간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건 약사법에 적혀있는 그런 의약품의 정의인데요. 이 약사법에 따르면 이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후시딘 같은 거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이 일반 의약품입니다. 특별히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요. 부작용도 전문 의약품에 비하면 덜한 그런 약품입니다. 반면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 약품과 전문 약품을 분해가지고 부작용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판매하기 위해서 처방전이 필요한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도 다른 그런 상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절차 복잡한데요. 의약품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시향식품 허가 과정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차수민 학생이 발표했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비인상 실험에서는 동물 실험 대상으로 하고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에서 점점 그 환자 대상을 늘려나가면서 이것의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적절한 투여량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판매한 다음에도 재심사 제도랑 재평가 제도라는 걸 합니다. 재심사 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4년부터 6년 동안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및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를 재심사 제도라고 하고요. 재평가 제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항상 매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는 이런 약품을 검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꽤 오래 사용되고 있던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는 그런 제도가 재평가 제도입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폐의약품 수거 정책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처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약품들을 다 갖다 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 폐의약품 수거 정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거의 348톤이 나타나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이 약품이라는 게 사실 되게 가볍잖아요. 근데 그게 모여서 348톤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런 정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의약품 적정 사용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 부모님 약사인데
맨날 이러시는 걸 보면은 항상 처방전을 받은 다음에 그걸 어디다 기록합니다. 그걸 제가 조사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디얼 시스템이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사의 보기명 체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디얼 시스템에 기록된 거는 그 약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약국과 그 병원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방하고 그걸 조제해 줄 때 예전에 이 약품을 다른 데서 조제받았던 적이 없는지 혹은 이 약품과 그 약품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디얼 시스템입니다. 또 이제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피해 보상.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뭐 저희 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1994년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후에 이런 정책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2006년까지 약 82건 정도, 이제 8억 원 정도의 그 보상이 지급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잘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약품 부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가 좀 더 적절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입니다. 질문